이등병 시절 이야기 합본 제18편 병참대 경계 파견 이런저런 추억. 그동안 올린 이등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등병 시절 합본 제18편은 병참대 3종 참고 경계 파견 네 번째 이야기로 경계 파견 중 있었던 휘발유와 술, 제주 좋은 서상병 이야기, 하사와 병들 간의 갈등 이야기 모음입니다. 이등병 시절 61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9. 휘발유와 술.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병참 3종 창고는 유류 저장고입니다. 고급 항공유에서부터 시작하여 벙커시유까지 유류가 종류별로 드럼통에 담겨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기름이 쌓여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름을 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잘 지키고 아무 일 없이 근무를 끝내는 것이 우리가 할 최선의 의무였지요. 그런데 모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름통에서 기름을 조금씩 빼내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기에 이 기름을 빼내다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자대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 양아무개 상병과 김아무개 상병이 오후에 자대를 갔습니다. 본래 자대는 병참 정문을 통해 나가서 국도를 따라가서 구암리로에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길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질러가는 길로 갔습니다. 즉 우리가 근무하는 3종 창고 앞으로 해서 산길을 가면 우리 부대 뒤편의 대월리 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고 11초소를 넘으면 바로 자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정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행정반에 보고하지 않고도 다녀올 수 있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대에 갔다가 밤이 이슥해서 어두워진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빈몸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말들이 막걸리를 통째 들고 온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서 가져왔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늘 술에 목말라 하는 군인들에게 한 통의 막걸리는 그야말로 꿀맛같이 달콤한 선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막걸리를 잘 마셨습니다. 20여 명 밖에 안 되는 소대이고 또 근무를 서야하기에 맘껏 마실 수 없다 보니 한 통의 막걸리로도 소대 회식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김, 양 두 상병이 막걸리를 가져온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막걸리 통을 잘 씻어 말려두더니 야간 근무 시간에 그 통에 휘발유를 한 통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휘발유를 들고 그 밤에 산길을 걸어 넘어가더니 그 휘발유를 주고 다시 막걸리 한 통과 바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휘발유 값이 막걸리 값보다 몇 배나 비싸기 때문에 가게집에서는 큰 이득을 보는 것이고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수고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날마다 막걸리를 마실 수 있으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범죄였지만 당시 군인들에게 이 정도는 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내 보급품을 지켜라. 만약에 없으면 훔쳐서라도 채워라. 였습니다. 지난번 준비태세 훈련 때 잃어버린 굴대를 위치 이동시켜 채운 것이 그 좋은 예였지요. 그 당시 우리들이 즐겨 불렀던 군대 소교 가사 중에 대령증령 소령은 집차도둑놈 대의정의 소위는 권총도둑놈 상사증사하사는 갈치도둑놈 불쌍하다 1, 2등병 건빵도둑놈 이런 노래들을 불렀으니 그 시대의 단면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유류를 잘 지키라고 세워둔 보초병들이 그 기름을 빼다 막걸리와 바꿔 먹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습니다. 이 휘발유가 막걸리로 변하는 기막힌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되다가 병들과 하사들 간에 분쟁이 있고 나서부터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대 선임하사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선임하사가 이번 기회에 휘발유를 공짜로 확보하자는 속셈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지휘관은 선임하사 방중사, 작전 수행자는 역시 김, 양 두 상병이었습니다. 오갤런들이 납작한 군용 기름통 2개를 근처에 숨겨두었다가 새벽 3, 4시경 휘발유를 빼내어 그 밤에 산을 넘어 선임하사 집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양구다리 건너 가까이 있었지만 그래도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을 우직한 김, 양 두 상병은 연일 시행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빼내간 휘발유만 가지고 1, 2년은 너끈히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선임하사만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적질하는 것이 보편적 사회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그 당시 군부대의 디젤 엔진 찝차들이 보급되고 있었는데 신형차를 줘도 일선 부대장들이 그 차를 받지 않고 구형 휘발유차를 그냥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휘발유차가 힘이 좋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휘발유차를 타면서 비싼 휘발유를 빼다 팔아먹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나 나나 도둑질하기는 매 마찬가지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등병 시절 62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10. 서상병 이야기 1.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보면 갖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에 와서 보니 다양한 직업과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평소에 알지 못하고 접하지 못했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소대에도 모두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반드시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서아무개 상병입니다. 나보다 11개월 정도 고참이었고 호분대 일포 탄약수였습니다. 격오지에 파견 나오기 직전인 4월 1일 진급하여 상병이 된 그는 문경이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해서 3단 정도의 유단자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와서 그의 태권도 실력이 인정되어 그는 연대 대표 선수로 자주 차출되어 파견 생활을 했습니다. 또 이발 실력이 있어서 연대 간부 이발소의 이발병으로 사대대 건물에 있는 간부 이발소로 일주일에 2, 3일은 출근을 했습니다. 소대원들의 이발도 거의 도맡아 해주었지요. 평소에는 사람이 좋아서 우리 졸병들에게도 자상하고 특유의 경상도 말씨로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발소가 한가한 시간에 우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발 의자에 앉혀놓고 과분한 이발도 해주고 또 안마까지도 해주는 소탈함도 있었습니다. 야, 세상에 이리 와봐라. 군대 생활 힘들지? 다 그런 기라. 내가 머리 깎아줬구만. 고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나를 강제로 간부 이발소에 있는 안락한 이발 의자에 앉히고 머리를 깎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이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오기 전에는 이발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군대에서 배워서 간부들 이발병까지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눈썰미 있고 다양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가 가진 재주의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파견 나오기 전 우리가 준비태세 훈련으로 인제의 진제에 투입되었을 때 우리들 모두는 힘든 행군으로 인하여 녹초가 되어 거의 꼼짝 못하고 쉬다가 복귀했는데 그는 그 사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야전 곡괭이를 이용하여 소나무 껍질을 벗겨 군장 가득 담아온 것입니다. 우리 진지 주변에는 커다란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고 그 소나무들은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인지 껍질의 두께가 5cm 이상 두껍게 붙어 있었습니다. 서상병이 그 소나무 껍질을 가지고 와서 소대 네모반에 풀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고 고참들은 웃으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고 하며 핀잔했습니다. 그러나 서상병은 남들이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소나무 껍질을 칼로 깎고 본드로 붙이고
모양을 낸 다음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니스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유리를 구해다가 끼워서 만든 것이 사진 액자였습니다. 큰 것은 3, 4 사이즈의 사진이 들어갈 크기에서부터 작은 것은 애인 얼굴만 살짝 끼워 넣을 정도의 목걸이형까지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각형, 동그란 모양, 하트 모양, 다각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사진틀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되었습니다. 그의 만드는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는 그 누구도 그를 핀잔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바라보던 눈이 놀라움으로 바뀌고 점차 탄성으로 변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재주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모두 소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참뿐 아니라 우리 졸병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나도 몇 개의 액자를 얻어 사진을 끼워두었다가 나중에 집으로 가지고 오긴 했는데 흐르는 세월 속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은 하나도 남지 않아 아쉬울 뿐입니다. 놀랄 일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틀을 만들고 남은 소나무 껍질을 그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에게 왜 그러냐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또 다른 재주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직사각 형태의 작은 합판을 하나 구해오더니 그 위에 역시 합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러더니 남아있는 소나무 껍질을 직사각 형태로 잘라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형태가 완성되는 것을 보니 집이었습니다. 벽체에 소나무 껍질로 잘라 붙이니 훌륭한 빨간 벽돌집이 되었습니다. 창틀도 만들어 붙이고 유리도 끼웠습니다. 마당에는 우물도 만들고 작은 아래채도 하나 짓고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미루나무 널판을 깎아 지붕 형태를 만들어 올리더니 지붕 위에는 소나무 열매인 솔방울을 부스러뜨려서 그 비늘 같은 것을 차곡차곡 붙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훌륭한 기와지붕 효과를 내었습니다. 그는 소나무 껍질과 솔방울을 가지고 전원 향기가 물씬 풍기는 멋진 빨간 벽돌 기와집 모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빨간 알전구를 설치해서 전기를 꽂으니 신혼방에 어울릴 듯한 분위기 있는 취침등이 되었습니다. 정말 찬사가 절로 나올 만큼 그의 손재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주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63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10일 서상병 이야기 2. 서아무개 상병의 손재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두들 탄성을 자아내며 그의 솜씨에 매료되었고 또 다른 작품을 기대했습니다. 하루는 중대 세탁물 건조장 주변에 쌓아놓은 미루나무 중에서 몇 토막을 골라 가져오더니 침상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부대 주변에는 미루나무와 은사시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 간혹 비바람에 넘어지거나 감벌 등으로 자른 나무를 공터 한편에 쌓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나무 토막을 꺼내 건조 상태를 살피면서 야전곡괭이를 자기처럼 날을 세워 갈았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야전용 작업도구로 야전삽 또는 야전곡괭이를 지급해 주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야전곡괭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넓적한 날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시 국산은 재질이 약해서 날을 세워도 쉽게 물렀지만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다는 미제 곡괭이는 한번 날을 세워두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재료가 준비되고 연장이 준비되니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곡괭이 도끼로 미루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만든 것이 배의 몸체였습니다. 선체가 완성되자 그 위에 미루나무 널판을 얇게 깎아 주탑을 만들고 성교를 만들었습니다. 대패밥으로 레이더도 만들어 붙이고 배의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더니 작은 나무봉을 깎아 박아서 갑판난간을 만들었습니다. 대포도 만들어 붙이고 굴뚝도 만들어 세웠습니다. 모든 것은 건축가처럼 정밀했고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선물용품 집에 가서 보았던 유리상자 안의 군함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작품은 소대 고참인 장아무 개병장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훗날 장병장님은 서상병이 자발적으로 선물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되자 배의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다른 소대 고참들과 선임하사들도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상병은 날마다 배 만드는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소대 매트리스 창고 바닥 밑에는 배 모양의 몸체와 부속품을 만들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배 만들기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이곳 병참에 파견 나오게 된 것입니다. 파견 나오면서 그의 모든 재료들도 함께 가져왔고 이곳에 와서도 그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지나던 병참대 인사계인 상사에게 그의 작업이 발각되었습니다. 물론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자신의 본분이 아닌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은 힘없는 병사들에게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불안스레 서 있는 그에게 인사계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 또 그가 만든 작품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찬탄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자신의 배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고 또 배 만드는 것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즉시 병참대 창고에서 톱과 낫과 대패 그리고 칼과 손도끼 등 서상병이 필요로 하는 연장들이 지원되었습니다.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날 밤에 건빵 한 박스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졸병들에게 건빵은 가장 좋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상병 덕분에 건빵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그 뒤로 2, 3일에 한 번씩 건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상병에게는 건빵보다 더 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항상 재료가 부족하여 애를 먹고 있어 병참대 주변에 있는 미루나무나 은사시나무를 한 그루 베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대 위장용으로 심은 것이기에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몰래 벨 수도 없어서 끙끙거리고 있다가 어느 날 어렵게 병참 인사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쉽게 인사계는 부대 으슥한 곳에 있는 은사시 나무 한 그루를 베어도 좋다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몇몇 일 잘하는 소대원들이 가서 은사시나무 한 그루를 베었습니다. 장가지들은 잘라 묶어서 산속에 갖다 버리고 통나무는 사용하기 좋을 만큼 짧게 잘라서 네모반 뒤편 응달진 곳에 마르도록 쌓아놓았습니다. 이 나무는 금방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늘 재료로 애먹고 있던 서상병에게는 담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뒤 파견이 끝나고 복귀할 때 그 나무들은 우리 짐 수송 차량에 실려 자대로 운반되었고 그 후로 그의 배 제작에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서상병은 근무 시간 외에는 거의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틈만 나면 귀에 연필을 꽂고 휘파람을 불며 일하는 그를 보면 장인의 모습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손에 도끼를 들고 또 한 손엔 나무 토막을 들고 깎고 다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등병 시절 64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12. 하사와 병들의 갈등. 1. 일반 하사와 병들은 같은 기간 함께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반 차이가 없지만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 그 위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사는 초급 지휘자로서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위치이고 병들은 그의 지휘를 받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장인 하사와 병들 사이에는 오랜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보병분 대장들은 처음부터 하사관 학교에 입교하여 정규 코스를 밟아 하사를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으로 입대했다가 차출되어 12주간 교육을 받고 하사를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입대한 동기가 어느 날 한 사람은 분대장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분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대장이 된 하사는 군대를 지휘 통솔하기 위해 병들의 군기를 잡으려 하고 병들은 이에 반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파견 선발대로 오던 날 밤
부중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극단적인 일입니다. 그 당시 나는 부중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 소대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소대에서 분대장들과 병들 사이에 그런 갈등의 조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소대의 분대장들은 모두가 고참이었습니다. 포분대장 강화무기 하사는 이미 말년 휴가를 다녀와 전역 대기 중인 상태였고, 총이분대장 문화무기 하사도 말년 휴가를 파견 중에 떠났습니다. 가장 막내인 우리 충일분대장 박아무기 하사도 전역이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소위 갈참이었습니다. 당시 소대에는 윤화무기 병장의 전역으로 소대 최고참이 된 장하무기 병장과 늘 연대의 의무선수로 파견 나가서 소대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박아무기 병장 등 2명이 병장이었고, 나머지는 상병 이하였기에 조건적으로 하사와 병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될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파견 생활도 거의 끝나갈 무렵인 1981년 4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날은 우리 선임하사가 무슨 교육이 있어서 출장 가고, 그 대신 이소대 소대장이 대신하여 와 있었습니다. 이소대 소대장 역시 ROTC로 6월 말이면 전역할 말년이었습니다. 4월 28일 내 야간 근무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1시 30분 일어나서 근무 준비를 하고 6명이 근무교대를 위해 삼종창고로 가는데, 무슨 일인지 정화무기의 상병이 몹시 화가 나서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졸병인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수도 없어 궁금하면서도 조금 걱정되는 마음으로 뒤따라갔습니다. 정상병은 며칠 뒤에 2번째 휴가를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몹시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었던 그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의 아내에게 어느 날 우연히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가겠소 라는 짤막하면서 의미 있는 편지를 내가 대필해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듯 들뜬 마음에 기분 좋게 휴가를 기다리던 정상병이었는데 왜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하고 정문초소까지 왔습니다. 정문초소에 도착하자 정상병은 근무교 대자를 대기하도록 하고 TA1 전화기로 각 초소에 연락해서 전번 근무자들을 정문으로 모두 불러내렸습니다. 전후 근무자들 12명이 모두 모이자 정상병은 자기가 그토록 분개하는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 즉 4월 27일 밤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있었습니다. 태국과의 경기였는데 분대장들과 몇몇 고참들이 함께 축구 중계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쯤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잠이 들었는데 휴가로 인해 마음이 들떠 있었는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정상병 귀에 분대장들이 나누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분대장은 내무반장인 총이 분대장 문하사는 말년 휴가를 가고 없어서 우리 분대장인 박하사와 포분대장인 강하사만 있었습니다. 분대장들은 정상병 등이 잠든 줄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소대 상병급, 특히 정상병과 정상병보다 2주 빨리 입대했지만 동기로 지내는 2화무계 상병과 5화무계 상병 등을 잡아서 길을 꺾어 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내일 오후에 집합시켜서 쇼크를 주자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근무 교대자를 깨우는 새벽 1시 반까지 계속 정상병 등을 욕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평소 성격이 급하고 성질이 사나운 정상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년 때 무작정 상경하여 내본 것 없이 다 해보았다는 정상병. 그의 인생 역경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파란만장했었습니다. 이미 1975년에 결혼을 했고 아직 자녀는 없었지만 나름 재미있게 살다가 군대에 왔다는 그. 오직 사고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나운 성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정상병이니 분대장들의 그 말들을 듣고 얼마나 분했을까? 정상병은 치를 떨면서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분대장들이 우리를 집합시키면
내가 분대장들에게 덤벼들 테니까 너희들 특히 상병급들은 모두 합세해야 한다. 알았냐? 당시 우리 소대 상병급들은 막강했습니다. 정상병과 동기로 지내는 이하무개, 오하무개 상병 외에도 이하무개, 김하무개, 양하무개, 김하무개, 장하무개 상병, 거기에 4월달 상병 진급한 서하무개 상병까지 모두 9명의 상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등병 시절 65번째 이야기. 병참대 경계 파견. 13. 하사와 병들의 갈등. 2. 아무튼 근무는 시작되었고 나는 정상병과 정문 근무조였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정상병은 씩씩거렸고 분대장들에게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릴지 혼자 분개하고 욕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런 글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날 것만 같아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서 근무 교대 시간이 거의 되었을 때 정상병은 산악 2초소 쪽으로 근무자들의 근무 상태를 살핀다고 가고 정문 초소에 나 혼자 있는데 누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흐릿한 으스름 달빛 어둠 속에 다가오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근무 교대자라면 6명이 와야 하고 순찰자라면 작업모를 쓰고 올 텐데 그 사람은 분명 철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수화를 했습니다. 손들어 뒤로 돌아. 그러나 그 사람은 수화도 받지 않고 그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 전진시키면서 장탄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수화를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그러자 앞에서 다가오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가 손들어야? 그 목소리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문경이 고향인 서하무개 상병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손재주 좋은 그 서상병입니다. 나는 안심하고 소총을 거두며 물었습니다. 아니, 서상병님, 왜 수화는 안 받고 옵니까? 그러자 울음 섞인 서상병의 대답. 수하고 뭐고? 나 죽다 살아나왔어. 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며 다가오는 서상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울먹이며 쓰러질 듯 다가온 서상병을 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으스름 달빛에 비친 서상병의 모습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흡사 흡혈귀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얼굴과 옷과 손에 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까 정상병의 이야기도 있었기에 겁도 나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상병이 울먹이며 들려준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와 근무 교대를 하고 들어간 전번 근무자들은 정상병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함께 분개했지만 그래도 표시내지 않고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새벽 3시 30분 불침번을 서고 있던 우리 총일분대장인 박하사가 근무 교대자들을 깨우는데 정상병의 동기인 이하무개 상병이 아까의 그 불쾌한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박하사가 다짜고짜로 달려들어 이상병의 뺨을 몇 대 쳤습니다. 싸움이 나자 근무교대를 위해 먼저 일어났던 서상병과 장병장이 쫓아가서 말리는데 이때 포분대장 강하사가 소총을 들고 와서 개머리판으로 서상병을 마구 후려쳤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서상병은 등과 팔과 얼굴 등에 상처가 생기고 코피가 터지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사태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함을 느끼면서 정상병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정상병은 서상병의 모습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는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화를 내며 쏜살같이 네모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태는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서상병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절대 네모반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정상병이 네모반으로 간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근무교대를 해야 하는데 5시가 넘어가도 교대자도 오지 않고 다른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올 때쯤 교대자들이 왔습니다.
시간은 5시 반을 넘겨 고스란히 4시간 가까이 근무를 한 셈이었습니다. 네모반에 돌아와 보니 모든 상황은 끝나 있었습니다. 네모반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우리 선임하사 대신 나와 있던 이 소대장이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놓고 꾸중을 하고 있더군요. 소대장 침실은 네모반 한편에 작은 방으로 되어 있어 늦게서야 사태를 알게 된 것입니다. ROTC 출신으로 전역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소대장으로서는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로써도 아찔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정상병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이상병은 아예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서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정상병이 네모반으로 돌아온 뒤에 상황은 이랬습니다. 정상병이 네모반으로 돌아와 보니 분대장들이 네모반에 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더랍니다. 정상병이 들어가서 침상에 걸터앉으면서 한숨을 푹 쉬자 분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왜 안 입고 오냐? 이 말을 시작으로 말 몇 마디가 오고 가며 투덕투덕 주먹질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와중에 정상병은 포분대장에게 맞아서 눈 부위가 멍이 들고 얼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포분대장 역시 옷이 찢어지고 입술이 터졌으며 이상병은 귀를 맞아 귀가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총일분 대장 박하사 역시 이빨이 흔들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아무래도 계급이 의식되어서 같이 맞주먹질은 못했다고 훗날 정상병이 말했습니다. 자칫 하극상 사건이 되어 영창에 갈 수도 있어서 정말 많이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왜 강하사와 박하사가 상병급들의 길을 꺾어 놓으려고 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짐작하건대 그들은 자신들이 전역한 뒤에 새롭게 분대장으로 들어와 분대를 지휘 통솔할 후배 분대장들을 위해 미리 상병급들을 잡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뿐입니다. 또한 이때를 거사일로 잡은 것은 네모반장인 문하사를 선배로 깍듯이 대하는 강하사가 네모반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그가 휴가를 가서 없고 또 파견 생활을 마무리하고 복귀하기 전인 이 시기를 택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이 일은 이 소대장의 개입과 당사자들의 자제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사건화되는 데는 모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4월 30일 휴가를 떠나는 정상병은 이틀 동안 계란을 가지고 얼굴을 마사지했지만 결국 눈에 안대를 하고 떠나야만 했고 이상병은 귀에 고막이 터졌네 아니네 논란 속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 뒤로도 계속되어 분대장 3명이 모두 전역하기까지 서먹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이후 그런 사건이 다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